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조원득 아세안 인도 연구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레이시아의 수도죠. 쿠알라룸푸르가 손님 맞이 준비로 지금 매우 분주하다고 합니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자, 센터장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아세안이라는 게 어떤 기구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잘 이해를 하시는데 네. 아세안이라고 하시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어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칭으로 이제 아세안으로 쓰입니다. 네.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10개국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로 회원국을 두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1967년에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그 출범 당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냉전 시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는 이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네.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영내 어떤 번영이라든지 아니면 평화 유지 뭐 이런 부분들 협력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5개국이 회원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이제 태국 이렇게 해서 5개국이 회원국으로서 이제 유지를 해오다가 네. 이제 1984년에 브루나이가 이제 새로 이제 추가로 회원국이 되면서 이제 아세안이 확장이 되었고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제 공산권 국가였던 이제 베트남을 필두로 해서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이제 지금의 10개국 회원국으로서 아세안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번 올해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때 티모르레스트가 11번째 회원국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면 이제 11개국 체제로서 이제 아세안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이 자발적인 모임 협의체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 연합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유럽 연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아세안도 유럽 연합과 비슷한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지역 통합 협력체를 꼽자면 이제 말씀하신 이제 유럽 연합하고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협의체들은 이제 지역 협력 협의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네. 사실상 그 내면을 보면 구조나 뭐 특징을 볼 때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통합 수준입니다.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이 유럽연합 협의체에 자신들의 어떤 일부 주권을 이양을 하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뭐 유럽 의회를 만든다든지 구성한다든지 사법재판소라든지 집행위원회 이런 그 협의체들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법적 효력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반면에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 중심입니다. 유럽연합처럼 이제 고도의 어떤 통합 체제가 아니라 이제 각 개별 국가의 어떤 주권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주권이나 이런 어떤 평등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 수준이 아니라 협력 수준이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수결 형식의 어떤 보팅을 통해서 표결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에 네. 아세안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즉 만장일치를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0개국 개별 회원국 하나하나가 동등한 어떤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유럽연합과 비교할 때는 상당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연합은 조금 더 이렇게 집중된 그죠? 그리고 구속력을 가지는 구속력을 그런 가지는, 연합이라면 이 아세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느슨하지만 어쨌든 각 국가들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협력 중심의 기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동남아 지역 국가들의 협의체이긴 하지만 역대로 보면 뭐 미국, 중국, 일본, 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구의 국가들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구의 국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그만큼 이 아세안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대국과 비교했을 때 약소국들이 모임이긴 한데 일단 약소국들이 강대국과 대응할 때는 이제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이제 협력을 함으로써 이제 강대국과 어떤 협력이나 목소리를 아니면 내기가 간편하죠. 예,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아세안 주도의 협력체를 만들므로써 또 이제 대화 상대국이라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주요국들, 미국이나 뭐 일본, 한국, 호주 뭐 이런 주요국들을 아세안 주도 협력체에다가 이제 참여를 시킴으로써 네. 어떤 이 지역에서의 약소국이지만 어떤 아젠다를 주도하고 또 협력을 이제 이끄는 그런 어떤 자율적인 그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세안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면 이제 현재 이제 아세안 지역이 젊은 인구가 많이 있고 인구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 지역과 무역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래 성장 엔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세안이 상당한 포텐셜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적 위치는 이제 태평양과 인도양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이제 한국을 포함해 일본, 뭐 중국이나 이런 많은 국가들이 남중국해라는 해상 교통로를 통해서 무역이나 아니면 에너지 수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 측면에서도 아세안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아까 유럽연합과 아세안을 비교할 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군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뭐 현재로서 가장 강력한 지역 연합이긴 하나 네. 사실 그 성장 면에 있어서는 이미 천장을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세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잠재력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제 아세안에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세안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적인 측면, 또 외교적 측면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맺고 있는 협력 구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이제 그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의 협력이 아닌 아세안 전체의 협력을 따져본다면 이제 1989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과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 관계, 외교 관계를 이제 설립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지난 35년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협력 관계가 발전을 해 왔습니다. 뭐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것과 사회 문화 교류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상당한 협력을 해 왔고 특히나 우리 어떤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어떤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로 보면 이제 경제 협력 같은 경우는 대화 상대국 관계를 설립한 1989년에는 11조 원이었다면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23배가 늘어난 252조 원이 되고요. 네. 투자 부분도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아세안의 제2의 한국의 투자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적인 측면, 이제 제조업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이제 한국이 이제 아세안 플러스 3라는 플랫폼,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그 플랫폼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것의 확장 버전인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이 이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2024년부터 이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가장 최상위 단계의 어떤 파트너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요국들, 이제 미국, 일본, 뭐 중국, 인도, 호주 이런 국가들은 우리 앞서서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들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세안과는 최상위 단계의 어떤 협력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래의 한국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아세안과의 어떤 상생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는 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세안이라는 지역 협력체, 우리나라와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파트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세안 정상회의에 많은 주요국 정상들이 오잖아요. 네. 이번에도 주요국 지도자가 다수 초청이 됐는데 현재까지 참석 의사를 밝힌 정상들의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예,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우선 이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그리고 대화 상대국 중 하나 이제 모디 인도 총리가 참석을 하고, 또 이제 가장 주목을 받게 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사실 이제 브릭스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세안을 좀 보다 외연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그 참가국이 아닌 네. 게스트로서 네. 이제 중남미의 주요국인 브라질하고 아프리카의 주요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대화상대 호주, 뭐 EU, 뉴질랜드 이런 다양한 대화상대국들도 예상한 바 하기로는 이제 참석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참석을 한다는 발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새 총리가 이제 취임을 했는데 아마 일본 총리도 참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 오피셜리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않았죠. 예, 예. 네. 자, 여러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딱 한 번 직접 참석하고 그 뒤는 부통령이라든 장관을 대신 보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8년 만인데 직접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배경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번 참석하고 나머지는 이제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 펜스 부통령을 이제 대신 참가시켜으로써 상당히 아세안 측면에서는 이렇게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어떤 대화 상대국 정상이 아세안 주도 협력체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세안 측면에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렇죠. 좀 그래서 섭섭하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세안에 관심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아세안에 대해서 이제 한 외교가 많은 공백이 생겼다. 이런 비판들이 트럼프 이후에 쭉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에 이제 참석함으로써 그런 어떤 불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쇄됐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의 어떤 핵심 축 하나가 이제 바로 동남아시아 지역인데 이제 이 트럼프 일기 이후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된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어떤 재관여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메시지를 아세안에 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재밌는 것은 이제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이제 피스메이커로 자처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외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쿠알라룸푸 합의를 통해서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의 어떤 이 갈등 완화 이런 합의 서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제 글로벌 차원의 어떤 피스메이커로서 이미지를 좀 부각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개인적으로 참여를 그렇군요. 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중국의 영향력이 조금씩 커지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직접 한다 그 얘기 참 와닿네요. 어딘가에서 시진핑의 향기가 나면 트럼프는 갑니다. 네, 가서 그 향기를 지우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핵심 화두는 뭔지 궁금해지고 어떤 의제들이 논의의 중심에 있나요? 사실 아세안 정상회의에 나오는 아젠다나 의제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경제, 외교, 안보, 사회문화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장 눈여겨볼 게 이제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상당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
그로부터 이제 중간재 부품을 수입을 해서 이제 우회 수출을 미국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막히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아세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제조업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을 선호를 하고 있어서 네. 어떤 영내 개방성이나 다자주의 질서 이런 것들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와 연계선상으로 이제 영내 이제 공급망이라든지 기술,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아세안에서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요즘 핵심 광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지털 협력. 요즘 AI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 세계 어떤 정상회의에서도 그 논의는 계속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에펙에서도 네. 그 논의가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집중적으로 특히나 이제 말레이시아 그 부분에 상당히 심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에 그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폭을 넓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어떤 맞닿는 지점들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한국과 아세안 협력의 어떤 모멘텀을 보면 이제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아세안 측으로부터 상당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 아세안에 대한 집중, 아세안이 이제 한국 외교에서 어떤 중심적 역할 중에 하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호평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우리 정부가 꾸준히 이제 아세안과 협력을 이름은 다르지만 아세안과 네. 협력을 일관적으로 이제 계속 강화를 해왔었고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서 외교 다변화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세안이 한국의 어떤 실용 외교의 어떤 핵심 파트너로서 상당한 잠재력이 크고 또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과거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그런 정책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 6월 달에 이제 취임 초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빠른 시기에 아세안 주요국 정상들과 전화 통화를 하셨고 네. 또 이제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인데 말레이시아 아나로 총리와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APEC하고 또 아세안과의 어떤 아세안 회의를 어떻게 잘 협력을 해서 이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언급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한국 어떤 실용 외교 이것이 이제 아세안의 어떤 포용성 그리고 협력성 이런 부분들의 가치와 상당히 맞닿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치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국익 중심. 그렇죠. 그거 네. 사실 이제 아세안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한국과 아세안의 어떤 전략적인 기조 이 자체가 상당히 접점이 많이 생겼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 이념의 시대를 지나서 어떤 가치의 시대 그리고 이제는 이익의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안보라든지 아니면 핵심 광물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세안과 충분히 협력하고 풀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이 동남아 지역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급증하고 있고 또 한국인들까지 연루되고 하면서 공동 대응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뭔가 좀 신종 범죄에 대한 뭐 협력, 대응 방안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여행을 가는 지역이 동남아시아 네. 지역이고 또 인적 교류 측면에서 이제 동남아시아 국민들하고 한국과 인적 교류가 상당히 많이 두터워진 상황이라서 네.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어떤 안전과 어떤 복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세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이제 신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아세안 이 관련 회의에서 이제 이런
온라인 스캠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범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 할 것으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강조하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캄보디아 사건이 한국과 캄보디아의 양자 관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육로로 다 연결되어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 한국 국민들도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뭐 라오스나 이런 국가들의 여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한 곳에서 일하는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제 다른 네, 지역까지 막으면 다른 데로 번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한 국가나 두 국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좀 더 네. 이 아세안 차원 그리고 이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어떤 공동 협력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니시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제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국이 이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네. 그런 부분들 아젠다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좀 강력한 해결책이 마련이 되고 공동 대응이 이루어져서 어느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그 나라 국민을 의심하고 이런 일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세안 정상회의가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이제 대한민국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질서와 협력의 새 판이 짜이는 슈퍼위크,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되는 건데 두 회의의 연계성과 의미를 마지막으로 간략히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제 이제 쿠알라룸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열리고 그리고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국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데 요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동아시아가 되겠죠. 네. 이제 특이하게 이제 올해 이제 동아시아 지역의 두 국가가 국제사회에 굵직한 어떤 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아젠다 측면에서도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 때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영내 뭐 이 무역이라든지 그리고 제조업, 공급망 그리고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든지 디지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세안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이제 확장되어서 이제 네. 아시아 전체 태평양 차원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논의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이런 이 아세안 정상회의,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이제 국제 질서나 국제 의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리드하고 주도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아세안은 지역 협의체를 넘어서 세계 질서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도 주목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의 조원득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